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 싸우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나요? 내가 이길지 질지? 잘 모르나요? 그러면 손자병법 많이 읽으셔야 돼요. 손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 그거 이미 이기기 전에 결정 나 있는 거다. 그걸 모르고 전쟁하면 그건 군대는 올바른 군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딱 싸우기 전에 딱 서면은 아 내가 이길 거다 질 거다 이게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까 질까 한번 붙어볼까? 이거는 아주 최악의 병법이에요. 그걸 모르고 물론 싸우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싸우기 전에 미리 승리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안 하다면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손자는 그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하냐? 내가 이길지 안 이길지 5가지 방법론을 제기합니다. 오늘 이 5가지만 알면 여러분들 누구랑 싸워도 이겨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승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가? 그 5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는 싸우기 전에 이 5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충분히 그 군대가, 그 집단이 싸워서 이길 것인지 안 이길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가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이긴다. 이 문장 해석은 이거예요.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가히 전인지 and 그리고 불가히 전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길 것이다. 가히 전은 뭐예요? 가히는 can 뭐뭐 할 수 있다. 저놈이 나랑 내가 싸울 만한 놈인지 그리고 싸울 만한 놈이 아닌지 그거 알면 이긴다. 너무 쉽네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A 싸울 놈인지 즉 싸워서 내가 충분히 싸울 수 있을 상대인지를 알면 이기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싸워서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면 이기죠. 문제는 두 번째 B예요. 싸울 놈이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내가 아주 두들겨 맞을 놈이 그런 걸 알면 이기나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그럼 싸우면 돼서 이기는데 싸워서 이길 놈이 아니면 그게 이긴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갔어요. 가만히 뜰쳐보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여기 안다는 데 핵심 열쇠가 있네요. 싸워서 이기지 못할 놈 같으면은 그걸 알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놈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사실이 옳다 그르다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저놈이 싸워서 내가 질 것 같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미리 싸우기 전에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건지 아니면 이기지 못할 건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이길 수 있는 나를 만들어서 싸우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승리의 조건은 싸워서 이길 상대인지 아니면 이기지 못할 상대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손자병법은 뭘로 얘기하냐면 이런 배 승산이란 말, 승산. 왜 우리 저 싸우기 전에 뭐가 있다 그래요? 승산이 있다는 얘기하죠. 승산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승산이란 게 뭐예요? 여기 산은 뭐예요, 여기? 계산해보니까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승산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다산. 예? 다산은 뭐예요? 승산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길 승산이. 그 두 번째는 소산. 승산이 적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무산. 아예 승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산이 많냐?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내가 셈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아예 없느냐? 이거부터 먼저 그 파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싸우기 전에 이걸 따져봐야겠네요. 이길 셈이 나한테 많은지 적은지 아예 없는지 어디서 따져보라 그래요? 손자는 그걸 이 승산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보는 곳으로서 어디를 추천하냐면
묘를 추천해, 묘. 묘는 뭐예요? 요즘 말하면 사당. 아, 종묘 있잖아요, 종묘. 사당에서 한번 따져보란 말이에요. 사당, 여러분들 사당 보신 적 있습니까? 종묘는 보셨죠, 가서? 근데 옛날엔 집집마다 다 뭐가 있었어요? 사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당에서 누구 앞에서요? 조상님 딱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아, 제사 지낸다고 이기면 뭐 백날열을 제사만 지내게요? 아, 손자병 빼고 그런 얘기 없어요. 어떻게 신한테 빈다고 이긴다는 얘기가 있으면 우리 손자병법 하면 안 되지요. 조상님이 있는 데가 가장 냉철한 곳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계산해보면 내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어떤 감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엄숙한 공간인 사당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사당에 들어가면은, 입구에 들어가면, 물론, 사당은 주로 어디 있냐면, 이제 앞에 있는 집에 이제 산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그 뒤편에 주로 이제 죽은 사람이 사는 공간인 사당이 있죠. 물론 동남쪽, 동북 쪽에 있죠, 주로. 동북 쪽에 사당이. 요즘은 잘 없어요. 종갓집 가야나 사당이 있죠. 거기 가면 사당에 이제 돌아가신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위패를 모시는 몇 대까지 주로 모셔요? 몇 대까지? 예? 8대. 보통 7대요? 그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입니다. 보통 이 4대를 모셔요. 4대를 모시는데 두 가지 모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서위상, 서쪽으로서 상을 삼는다. 그러니까 사당의 서쪽이 이쪽이고 동쪽이 여기에요. 그러면은 고조 할아버지, 증조부, 할아버지, 부모. 그러니까 이렇게 위패가 고조부터 4대부터 시작해서 1대까지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모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소목으로 모신다 그래요. 소목. 이 소목으로 모시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이제 나의 조상신이 있고, 그 왼쪽에 4대 고조 할아버지, 그 맞은편에 증조, 대각선으로 조부모, 여기가 부모.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여기는 안 옮겨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는요, 이렇게 바뀌다가 요 마지막 고조는요, 퇴출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는 사람 공간도 4대까지 모시는 거는 아주 딱 내 자리가 여기 있어요, 벌써. 그래서 들어가면서 한 칸 한 칸씩 밀려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우리 동양적 사유 방식 속에서는 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한 집에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죽었다고 빠이빠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4대까지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이상은 같이 안 살아요. 왜 4대까지 사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20살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40살에 손자를 받고, 60살에 증손자를 받고, 80살에 고손자를 받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적어도 100살까지는 잘 못 사니까 기껏 해봤자 여기 산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은 고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고조까지 모시는 거예요. 고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산다 그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4대까지가 기억이에요. 결국 죽은 사람을 뭐 귀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분의 극한까지 모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제사 지낼 때 어떤 집은 난 4대까지 모신다. 나는 우리 집은 4대까지 모시면 보통 제사가 1년에 몇 번 지내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1, 2.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1, 2. 할아버지, 할머니, 추석, 설날 10번 이상 지내요. 옛날 분들 왜 이렇게 부인들이 많으셨는지. 그러니까 옛날 식대로 우리가 4대까지 지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랑을 또 하고 하지만은 결국 그거는 생각나시는 분까지 모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와서 그러면 요즘은 몇 대까지 모시느냐? 이제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은 몇 대까지 모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생각나는 분까지요. 제일 간단한 건 귀신을 모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까지 생각이 나냐 이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 제사, 추석, 설날, 1년에 몇 번이요? 6번. 여성분들은 좋아할 텐데 또 남성분들은 또 화낼지 몰라요. 제사를 다 여성분들이 지내시니까. 그러니까 사당이라고 하는 공간 구조가 이렇게 이 4대까지 지내는 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그 연관관계가 기억나는 분까지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 사람은 죽어서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뒷공간에서 80년간 머물다가 퇴출당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예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결국은 공존하고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사당의 구조입니다. 저는 이 사당의 구조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조상들은 우리 적어도 이 동양 사회에서는 죽어도 바로 죽는 게 아니구나. 결국 나를 본 후손까지 나를 추억해주고 기억해주는구나. 그래서 그 집에 큰일이 있을 때는 사당에 들어가서 우리 오늘 뭐 내일 모레 우리 딸내미가 시집가네요. 예? 저 뭐 제가 보고 드릴 테니까 잘 좀 봐주세요. 진짜 잘 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짐이죠. 지금 손자도 여기서 얘기하는 사당에서 승산을 한번 따져보란 얘기는 결국은 냉철한 이상으로 조상님 앞에 내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제가 이길 계산이 많겠습니까? 적을 계산이 많겠습니까? 상대방과 나를 지피지기를 위한 장소로서 사당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당은 엄숙한 어떠한 그 의식이 펼쳐지는 공간이에요. 전 그래서 지금 시대야 뭐 사당이 다 없어졌지만 적어도 뭐 사당 문화를 부활한다는 것도 요즘 아파트 구조에서는 불가능해요. 뭐 옛날처럼 집 뒤에 사당을 만들 수도 없는 구조고. 다만 그냥 생각나는 분 사진 정도 집에 어디 걸어놓으면 그것도 사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그 한 공간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러운 세대 교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당 문화에 대해서 지금 손자가 이 사당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인지 싸워서 이기지 못할 사람인지 알고 싸워서 이길 사람 같으면 공격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할 사람 같으면 내 힘을 더욱더 길러서 싸우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당에 있어서의 전략회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손자가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식. 뭘 알아야 되냐? 이것도 알식자예요. 식. 중. 이 마늘 무리 중자죠. 그 다음에 요게 과자는 적을 과자예요. 중과지 용자 승이라. 중과지 용자 승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것도 역시 안다는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안다는 얘기냐면은 이게 중이란 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많은 인원. 그 다음에 과는요. 적은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면 많은 인원대로, 적은 인원이면 적은 인원인대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긴다. 병력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병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으면 많이 투입하고 또 한 10명이면 될 조직에는 10명을 투입하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보면은 이게 쓸데없이 비서실 뭐 이런 총무과 이런 데 그냥 한 300명 투입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생산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파트, 홍보 파트에 뭐 조금 인원 투입해서 망하는 기업도 많아요. 그러니까 살을 빼야 돼요, 살을. 즉 적재적소의 임무에 따라서 그야말로 그 임무에 맞는 적재적소의 그 인원 배치가 바로 승리의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인원 배치하는 게. 중국 사람들,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83년도죠. 93년도에 이제 국교, 수교를 맺죠. 수교를 맺으면서 이제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하고 중국하고 합작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합작을 하는데 대부분 그 당시 중국 법이, 외자법이 한국 사람들과, 즉 외국하고 합작해서 회사를 세울 때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이 50%를 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이 50%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 의사결정권이라든지 경영권이 외국으로 넘어가니까 49%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49, 중국이 51. 주로 이렇게 환상적인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도권을 누가 가져요?
중국이 가지니까요. 그래서 우린 49%도 좋다고 이제 중국하고 합작을 하는데 그 처음에 막 수교하고 나서 막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막 투자 유치할 때 보면요. 한국에서 왜 그 저 돈 좀 버신 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중국 가서 라면 한 개만 팔아도 10억 개다. 예?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양말만 하나씩 팔아도 얼마냐. 그 중국은 황금 시장이다. 그리고는 그냥 벌어놨던 돈 다 쓰고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에 가니까 세상에 그 중국의 그 뭐 이 시의 관료들 특히 뭐 외자 뭐 협상국장 이런 사람들 시장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는 공항에 탁 내리면 공항 안으로 경찰차가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그게 엄청난 백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경찰차에서 바로 내려갖고 바로 데리고 나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20만 원 주면 다 부를 수 있더구만요. 전 그건 몰랐어요. 그 중국 공안을 얼마에 부르는지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를 지금 대접하는 사람이 공항까지 와갖고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꽃다발 걸고 바로 그냥 경찰차에 가고 삐뽀삐뽀해서 그 뭐 이 경제협력국 그 사무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가면 시장, 부시장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는 시에 부시장이 한 10명 돼요. 저는 한 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거기서 부시장이 나오고 국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선족 통역하는 사람들이 다 시장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국 그 외국 자본 그 투자할 때 그 투자하는 금액의 몇 프로를 인센티브로 줘요.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여하간 그 외자를 끌어들여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창생 공안국장 부르고 그리고 뭐 소방국장 다 불러서 쫙 앉혀놓고는 어마어마한 성대한 파티를 해주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홀딱 반해갖고는 그 대접을 아주 기가 막히게 받아요. 근데 그 결국은 그 돈도 다 누가 하는 거냐면 다 영수증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 좋게 대접을 받고 와갖고는 이제 한국에 와서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나 중국에 어마어마한 끈하고 잡았다고. 글쎄 막 경찰들도 뭐 다 그냥 협조해주고 이번에 난 중국하고 해서 진짜 돈 벌 것 같다는 그 환상에 빠지죠. 아니야?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제 얘기가 공감 가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합자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드는데 우리가 49% 들어가는데 대부분 들어가는 게 우리는 뭘로 들어가요? 자본과 기술과 장비로 들어가고 중국은 뭘 대요? 토지와 공장과 노동자를 대요. 그러니까 알짜는 우리가 갖고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있는 토지하고 그 인력을 대는 거예요. 처음에 딱 합자를 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 너무너무 편해요. 우린 단순히 중국 사람하고 뭐 하면은 한 달에 뭐 5만 원밖에 안 줘도 된대더라. 얼마나 그 싸냐. 그리고 뭐 이 나를 아는 그 공안국장이니 그 시장이 내 뒤를 다 봐준다 그랬으니 특별한 문제 있으면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렇게 해서 합자를 해놓고 공장을 경영하면요. 차츰차츰 그때 나를 환영했던 시장, 부시장이 얼굴을 안 비치기 시작해요. 이제 뭐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는 슬슬 갈등이 회사 내부에서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면 가장 첨예한 갈등이 바로 이 문제예요. 인력 관리 문제예요. 그 중국이라고 하는 전통의 그 현대 그 회사의 구조는 총무나 아니면 인사나 이러한 비서실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그룹이죠. 놀고 먹진 않지만 여하간 관리직이 크고 우리 주판으로 두들기면 관리직은 줄이고 생산직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딪혀요. 부딪혀면 우리는 구조 조정을 건의를 하죠. 저쪽을 좀 줄이고 뭐 생산 파트를 늘리자. 그때 이제 그 중국의 그 관리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이놈들이 외국에서 와갖고 우리 밥그릇 다 뺏는다고 하면서 이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데모도 하고. 결국은 부딪히면은 나중에 나를 도와줬던 그 시장, 국장, 공안국장 찾아가면 글쎄 우리 사회주의 국가라 그 힘들겠는데요. 나중에 삐그덕삐덕거리다가 손 털어야죠. 손 털면 우린 뭐 갖고 나와요? 기계 뜯어 나와요? 몸만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뭐 중국에서 볼 때 하여튼 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 대한 환상이 컸던 거예요. 결국 인력 관리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인원과 적은 인원을 적재적소에 그것을 운영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조직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현대에서도 이 조직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인력 관리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바로 이러한 그 두 번째 문제, 즉 인력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 알고 중국에 투자하러 가면 승산이 좀 있을까요? 냉철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주관적으로 뭐 환대해주고 해서 잘 되지 않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가 그 손자가 얘기하는 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욕, 같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팀은 이긴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예? 상하 동욕자승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손자가 이 시대의 이 윗사람이면은 뭐 군주, 지도자죠. 또 아랫사람이 같은 하고자 하는 그 합의를 갖고 있는 조직이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손자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포인트를 둔 거는 이 아랫사람을 윗사람의 의지에 맞추는 게 지금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손자는. 그러니까 장군이 나간단 말이에요. 장군이 나가서 장군과 그 군주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사들이 그 의지를 따라줘야지 그 군대는 이긴다라는 거였어요. 요즘을 생각해보면 요즘은 저는 아랫사람한테 같은 의지를 가지라고 하기보단 전 윗사람이 좀 의지를 좀 아랫사람한테 맞춰줘야 된다는 식으로 좀 번역을 하고 싶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가끔 보면은 왜 그 기업 망할 거 알고 미리 주식 팔고 튀시는 분 있죠. 아니 솔직히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내가 이거를 우리 노동자들, 우리 직원들 나 하나가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 해서 내가 이익을 많이 남겨서 내 가족들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저 손자병법을 재인용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윗사람들이, 즉 경영자들,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 동역이 안 될 것 같아 슬플 때가 많아요. 네? 요즘 많이들 보셨죠? 회사 망하기 전에 정보 미리 알아갖고 자기 주식 다 처분해서 돈 다 빼놓고 미국에 다 분산시켜놓고 부인하고 합의 이혼해놓고 자 마음대로 하쇼. 이런 그 기업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래에서 위로의 동역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의 동역. 이것이 이 시대에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기업이라고 하는, 즉 결국 손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 조직 문제예요. 그 조직이 과연 위아래가 합의를 이루고 있는가, 인력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조직이 기획이라든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모자란 게 뭔지 아는가, 이런 문제에 지금 손자는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느 회사의 조직이든 뭐 물론 다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이런 요소들, 한 가지 뭐 옛날 고사를 좀 한번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주지육님이란 얘기 아시죠? 술로 뭘 만들어요? 연못을 만들고, 연못 짓자. 그리고 고기로 뭘 만들어요? 숲을 만들어서 노는 걸 주지육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지육님에 빠지고 싶으시면 술로 연못을 만들고 거기에 고기를 안주를 걸어놓고 그리고 술 마시고 안주 먹으면 그게 주지육님에 빠진 거예요. 은나라 때 마지막 왕, 은나라 때 마지막 왕인 폭군인 주왕이라고 있었어요. 주왕. 이 주왕이 천하의 이 중국의 독부, 그러니까 아주 요사스러운 여인 2명을 들어라 하면은 하나는 달기와 포사. 이 포사라고 하는 여인인데 주나라 여왕의 애인인데, 이 포사는 뭐 주나라 유왕의 여인이었고, 이 달기라고 하는 여인이 주왕 옆에서 아주 요사스러운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폭군인 주왕 옆에서 이 주왕을 갖다가 더욱더, 원래 주왕이 폭군이긴 하지만 원래는 굉장히 성군이었대요. 근데 뭘 잘못 만나갖고요? 독부를 만나서 여인을 잘못 만나서 아주 주지육림에 빠져갖고
그야말로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은나라의 조그만 나라였던 요 주나라. 주나라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주나라가 이 은나라 폭군을 몰아내고 은나라의 뒤를 이어서 주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때 그 힘이 뭐냐? 뭐 맹자에서도 나오지만 결국은 동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욕. 주나라 무왕과 그리고 그의 참모 강태공, 이러한 그 상하 간의 같은 합의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은나라를 물리치고 주나라가 그 혁명을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그 조직이 강한 조직이 되려면 위나 아래가 하나의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합의를 이룬 조직이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를 이제 하고 또 네 번째 얘기를 해봐야죠. 네 번째. 다 기억하시죠? 지금 한 거? 네. 아니, 이거 5가지를 알아야 여러분들 이기는 조직, 이기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가물가물해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마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냐? 써이자에 이 헤아릴 우자, 준비할 우자예요. 헤아리다. 준비한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면요. 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 미리 헤아리지 못한 사람을 기다렸다 싸우는 사람이 이긴다.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우자, 이게 헤아리다. 그러니까 뭐 계산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팀이 준비 못한 팀하고 기다렸다, 웨이팅했다가 싸우면 그 팀은 이긴다. 당연하죠. 준비한 사람이 준비 못한 사람하고 싸우면 이기는 거야 당연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결론이, 잘나고 능력 있는 놈이 진다. 왜요? 잘나고 능력 있는 놈은 준비를 잘 안 해요.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자기가 정말 능력이 있다고 과신하면 준비가 아주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좀 힘이 없어도 그냥 준비한 사람하고 싸우면 그 사람이 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야 어디라고 다 알잖아요. 근데 더 의미 있는 건 요즘 우리 고등학생들이 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많이 가더구만요. 하버드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이런. 근데 그 아이들 한번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 제가 이렇게 어느 TV에서 봤더니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더구만요. 하버드, 스탠포드, 이건 공부 잘한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 학교의 특성이 뭔지, 학풍이 뭔지, 거기 어느 프로페서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가 원하는 게 뭐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비전이 있는 학생을 뽑는지, 그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준비한 걸 보내면 합격증이 오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 그거는 준비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준비해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준비? 그건 내가 스스로 좀 모자르고 내가 좀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준비할 수 있겠다. 내가 모든 걸 다 갖춰 있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다고 과신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준비가 소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 얘기는 진정으로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뭐 하는 사람이요? 준비하는 사람이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이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얘기가요. 어떤 부대가 이기느냐? 그 부대의 장군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임금이 안 입을 자에 제어할 제자. 이래라 저래라 장군한테 제어하지 않는 부대가 이긴다. 이거는 똑똑한 장군을 두고, 그리고 뒤에서 그 장군을 임명한 임금이 장군한테 이래라 저래라 제어하지 않는 부대, 그런 부대가 환상의 실력을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장이란 말이 조장. 예?
돌조에 기를 짱짱. 예? 조장한단 말이야.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송나라에 이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라 그러면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송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송나라 사람 송인하면은 바보의 아주 대명사들이에요.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요. 왜? 송나라 사람 하면 굉장히 멍청한 사람, 또 정나라 사람 하면 굉장히 음란한 사람. 그런 나라마다 이 풍토가 있는데, 이 송나라 농부가 하루는 이제 모내기를 하고,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내기를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이제 나가보니까, 묘가 이게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다음날 나가서 그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자라야 되는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갖고는 뽑았어요. 잘하라고. 그리고는 저녁 때 와서 아들한테, 야, 나 오늘 일 많이 했다. 왜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묘 싹싹 뽑아갖고 이만큼씩 자라겠다 이거예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후다다닥 날아가 보니까 뭐가 다 떠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맹자가 거기서 일부러 기르려고 도와주지 말라. 말물자, 물 조장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안 되는 자식 억지로 팬다고 되나요, 그게? 이 사람이란 게 이게 순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리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가 커가기를 바라야지, 억지로 임금이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어하면 그 나라는, 그 군대는 망하는 군대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뭐예요? 뛰어난 장군의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임금이 그 뛰어난 장군에게 간섭하지 않을 때 그 군대와 그 군대의 병사들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자병법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피지기란 말이 이제 이 편에서 나오네요.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피지기 백전불태요, 부지피지기 일승일부요,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라.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우리가 유명한 구절 뭐예요? 지, 피, 지, 기. 첫 번째, 상대편 조직을 알고 나의 조직을 정확히 아는 그 부대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위태로움에 빠지진 않을 것이다. 네? 두 번째는요. 부지피,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나, 그러나 누구에 대해서는 알아요? 나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일승, 일부. 질부자.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요 얘기는 들어보셔서 요건 안 들어봤죠? 세 번째, 상대방도 모르고, 그리고 뭐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매번 싸워서 반드시 위태로움에 빠진다. 이게 이제 손자의 유명한 명제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봐요. 상대방을 알고, 여기서 피와 기는 저 사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조직과 나라는 조직이에요. 상대방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내가 어떤 조직인지 알고, 그리고 싸워서 100번 싸우면 나는 절대로 위태롭지 않다. 다만 상대방을 모르고 나는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승일패다, 일부다.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저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워봤자 반드시 망가진단 말이에요. 망가진다. 여러분 지피지기 다 하고 계시죠? 예? 지피는 뭐라도 지기는 해요? 부지피 부지기요? 일승일부가 되실래요? 매전필태가 되실래요? 아니면 백전불태가 될래요? 백전불태요? 우리나라 이제 항공안전국 2등급에서 올라갔죠, 다시.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IMF를 겪고 우리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너무나 상대방과 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틀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손자가 얘기하는 이 유명한 구절, 적을 알고 나를 알아라. 그리고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적도 나도 모르면 매번 위험하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0%, 50% 승률, 100%.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승률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1승 1패가 되실래요? 백전불태가 되실래요? 백전불태가 되실래요? 그 지피지기의 그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그것도 뭐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과연 내가 실제 전력이 얼만큼인지, 상대방의 전력이 얼만큼인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의 주제, 승리는 반드시 싸우기 전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하지 못하는 전쟁이라면 아예 싸우지를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예측해서 이길 수 있대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 5가지. 다 외우고 계시죠? 이러한 그 미리 승리를 예측하고 계산해서 나의 조직과 그리고 내가 닮은 이 집단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백전불태의 승률을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같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